안녕하세요. 수원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홍현정입니다. 9월 민주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올여름은 폭염과 열대야가 왜 이리 긴지요. 더구나 광복절 전후로 복장 터지는 일들만 벌어지고 있으니 더욱더욱 덥기만 합니다. 오죽하면 태풍이라도 하나 지나갔으면 했는데 종다리 한 마리가 날개짓 한번 했으나 별 소용도 없었고, 게다가 곧 끝날 기시다는 왜 온답니까? 지난 8월 6일부터 11일까지 5박 6일간 필동 인면선생 탄생 15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한 민주독립운동의 발자취를 찾아서를 학생 9명이 함께한 33명이 여승과목을 시작으로 하얼빈역 그리고 731 부대까지 답사하고 돌아왔습니다. 8월 14일에는 제30회 수원시민통일한마당 행사위원회 발족식과 제20회 수원민주주의 시민아카데미 특별 강연을 수원화성박물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에는 필동 인면선생 동상 앞에서 광복 79주년 및 필동 인면선생 탄생 150주년 기념식과 만주역사 답사 보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9월 행사 소식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 제20회 수원민주주의 시민아카데미 2강을 9월 3일 화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중국문제 전문가인 김희교 광운대 교수의 강연으로 수원화성박물관 교육실에서 열립니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필동 인면선생 탄생 150주년 기념사업에서 3차에 걸친 국내 독립운동지역 탐방을 준비하였습니다. 탐방 내용은 이미 별도로 공지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15주기 수원시민추모위원회에서는 9월 28일 토요일에 봉화로 떠나는 바보기행을 진행합니다. 참가 신청은 9월 22일까지이지만 인원이 다 차기 전에 얼른 신청하세요. 네, 다음에 이어질 민주사랑방은 지난 8월 14일 열린 하반기 수원민주주의 아카데미 특별 강연으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의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강연 제목은 탈북한과 두 국가론입니다. 평화통일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의견이 서로 다를 수는 있어도 강연 내용이 흥미로우니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에 남북한 통일 문제에 대해 깊이 토론하는 자리도 기대를 해봅니다. 광복 제79주년 기념일 즈음에서 정말 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쏟아지고 있으나 차마 입에 올리기 싫어서 그냥 닫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제30회 수원시민 통일한마당 행사 추진위원회 발족식 기념 강연을 진행을 좀 하도록 할 텐데요. 한반도 평화의 길이라는 대주제하고, 그다음에 우리 강사님께서 탈북한과 두 국가론을 중심으로 이렇게 소제목을 좀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강연과 함께 아마 질의응답을 주로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읽어보시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과 굉장히 좀 신선한 내용들이 좀 있고요. 읽어보시고 중간중간에 질문 같은 거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반도 평화네트워크 대표이시면서 한겨레 평화연구소 정욱식 소장님을 큰 박수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욱식입니다. 먼저 이렇게 30번째 평화통일 시민한마당을 발족하신 거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같이 참 굉장히 비인기 종목이지 않습니까? 평화, 통일 이렇게 얘기하면 좀 한가한 소리 한다, 이렇게 철저한 얘기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기 쉬운 시절인데, 이럴 때일수록 조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베이징에서 바로 좀 오는 길이어서 좀 정신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소식 관련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평화 문제 또
저는 최근에 이제 북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제 조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조선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지가 한 25년 정도 됐었는데, 이렇게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이 남북 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 통일 문제가 요즘처럼 이렇게 암울한 때도 없는 상황이죠. 암울하다라고 하는 건 지금도 굉장히 좀 답답한데 앞으로도 별로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 좀 암울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나마 저 개인적으로는 그나마 한편으로 좀 다행이라 그럴까요? 아무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평화 문제,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게 한 25년, 20년 전쯤이었는데, 그 계기가 저쪽의 대기근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다가 저쪽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또 고향을 떠나서 일거식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관심을 갖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오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쭉 하다가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저쪽 사람들의 고통이 좀 덜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여전히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둥, 최근에 또 압록강병 큰 홍수가 나가지고 1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베이징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좀 물어봐도 자기들도 좀 이렇게 의아할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조선의 경제 상황, 식량 사정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들을 좀 이구동성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군사적인 상황 자체는 굉장히 좀 어렵고,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전쟁 위기를 또 걱정하고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이런 어떤 측면들이 있겠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 저쪽 그 주민들의 삶이 과거보다는 조금씩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인데, 부제가 너무 불온스럽습니다. 탈북함과 투국가론을, 그러니까 전혀 이게 큰 제목하고 소제목하고 어울리지가 않죠. 그죠? 그러면 저를 괜히 불렀다 이런 생각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큰 제목하고 이제 소제목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거는 저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 생각이 맞다, 옳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고정관념이라고 할까요? 이런 어떤 도구마에서 좀 벗어나서 저쪽도 그렇고 남북관계도 그렇고 또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취지를 여기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요거 다 보셨습니까? 혹시 안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 혼자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보다, 저는 사실 선생님들, 특히 이제 30년 또 이상으로 또 평화운동, 통일운동 해오신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선배님 되시기 때문에 더 고민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런 말씀을 또 드릴 수 있는 기회이시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쭉 말씀을 드리기보단 중간중간에 제가 질문을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선생님들이 치고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시간 반 정도. 보니까 아까 보니까 축사도 그렇고 좀 빨리 끝내는 게 유행인 것 같은데, 저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상황 보고 유연하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탈북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는 이제 올 봄에 황해문화라는 잡지에서 남북관계도 폭망하고 한반도 전쟁기가 거론되고 있는데, 뭔가 좀 새로운 화두를 좀 던져주면 좋겠다 이런 청탁을 받고, 평소에 하던 얘기 말고 좀 무슨 얘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탈북한이라는 표현을 한번 떠올려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작년 7월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라는 책을 낸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거기에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탈북한이 뭐냐 도대체? 탈북한이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북한을 내려놓잖아요. 우리 안에 북한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조선을
보고 있는 그대로의 조선을 상대하자는 겁니다. 네. 간단한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코 간단치 않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올해 4월부터 조선이라고 쓰기 표현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이거 바가지 먹고 있습니다. 이거 바가지 먹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게 탈북한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는 뭐 관계가 뭐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했었습니다만 뭐 작년 말 올 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뭐 동족 개념이고 통일 개념을 싹 지워버리고 적대적이고 교련적인 두 국가를 선포하고 이런 어떤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상황인데 어쨌든 저기서 과거에는 북한이라고 불러도 큰 대세 시장은 있지는 않았어요. 뭐 직접 만나서 뭐 북한 이게 표현하는 쪽에서 거부감이 일트는 경우 있었습니다만 이쪽에서 우리끼리 북한이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저기서 막 강하게 항의하고 막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뭐 스포츠 경기에서 기자회견할 때도 북한이라는 표현이 기자가 나와도 그냥 다음부터 그런 표현 쓰지 마쇼 이러면서 넘어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절대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죠? 절대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북한이라고 표현을 쓰면 혹은 북지라고 표현을 쓰면 화를 내거나 아니면 좋게 점잖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엄연히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부르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기자가 한국 기자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겠다. 이게 스포츠 경기, 저희 조선이 참가하는 스포츠 경기마다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싫다는데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것도 이상하다.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탈북한의 어떻게 보면 이제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 있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제가 있는 우리 안에 북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북한. 사실 이거는 좀 진보든 보수든 뛰어넘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북한의 핵심은 어찌됐든 체제 경쟁에서 한국이 완승을 거뒀고, 그죠? 완승을 거뒀고, 그래서 좋은 의미든, 좋은 의도든, 혹은 그렇지 않은 의도든 대한민국이 저쪽을 변화시켜야 되고 변화시킬 수 있다. 라는 어떤 그 생각을 오랫동안 가져왔던 거죠. 대체적으로 이제 햇볕 정책을 대표되는 뭔가 이렇게 좀 진보적이고 전향적인 접근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접촉을 통한 변화입니다. 그죠? 접촉을 통한 변화. 오랫동안에 이제 추구했던 부분이 그 접촉을 통한 변화예요. 접촉의 방식도 이제 다양한 교류력도 있고, 대북지원도 있고, 또 남북 병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그런 어떤 접촉을 통해서 저쪽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이 있었고, 대체로 보수나 극우 쪽에서 압박을 통한 변화예요. 그 변화의 개념에는 레진 체인지, 정권 교체, 혹은 이제 그 북한 붕괴론까지 포함된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진보든 보수든 오랫동안 남북 관계를 갑을 관계로 봐왔던 겁니다. 갑을 관계로 봐왔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 김정은이 그에 대해서 이제 그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를 갑을 관계로 간주하는 이런 형태의 부분들은 더 이상 자기들이 받아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베이징 가서 그 친구들한테 대변한 얘기 중에 하나인 겁니다. 혹시 뭐 김정은 위원장하고 신일수하고 정상회담 추진하고 있냐? 중국 쪽에서 하고 싶어하는데 우리 조선 쪽에서 굉장히 좀 까다롭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 쪽에서 하고 싶은데 김정은 위원장은 좀 중국에 초청을 해서 정상회담을 하고 싶은데 저쪽에서 좀 까다롭게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들은 잘 모르겠대요. 자기도 잘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해석하는 건 그겁니다. 제가 해석하는 건 김정은하고 푸틴의 관계를 보면 어느 정도 그걸 읽을 수 있다. 그 뭐냐면 어찌됐든 뭐 그것이 뭐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푸틴은 김정은을 갑으로 대해주는 겁니다. 서로의 갑대갑의 관계로 만나는 거예요. 그 말이 즉슨 뭡니까? 김정은을 핵보유의 지도자로 사실상 인정하는 조건에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이런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시진핑 주석을 상대로 비슷한 생각을 김정은이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과거와 달라진 부분이고, 최근에 미국 대선도 상당히 이제 뭐 너무나 이것도 미국 속에서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는 어떤 상황인데, 트럼프가 되면은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김정은 정권의 그 눈에 그 시간에서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이제 조미 관계, 북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국 쪽에서 조선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조건에서 뭔가 대화 협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느냐.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케이. 그렇지 않다면 뭐 트럼프가 한다 그 누가 와도 만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과거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는 트럼프가 가리고 김정은이 이러는 건 서로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조선과 지금의 조선은 굉장히 바뀌어 있습니다. 뭐 제가 그게 긍정적으로 평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 그대로의 조선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런 어떤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사실 뭐 대북 정책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지금 정책이 없습니다. 정책이 없습니다. 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튼 뭐 내일 또 무슨 8.15 경축사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뭐 아마 자유만 냈다 막 얘기하고 막 이런 어떤 뭐 이제 경축사로 도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근데 이게 이제 유심히 봐야 될 거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남북 관계는 좋았느냐, 한반도 평화에서 좋았느냐? 제가 여기 그래도 써놓은 것처럼 냉정하게 보면 남북 관계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거의 망해버린 겁니다. 망해버린 거예요. 이 정부 들어서 뭐가 더 나빠졌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표현한 거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남북 관계는 이제 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다리마다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될 문제가 이게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남북 관계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라고 하는 진단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적시성을 갖느냐, 그게 어느 정도 타당한다고 한다면 그게 왜 그런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성찰이 필요하거든요. 성찰이 좀 필요한데 놀랍게도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몇 달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회고록 보신 분 계십니까? 복수들 잘 안 왔습니다. 저는 뭐 직업관계상 그걸 한번 쭉 다 봤습니다만 사실 책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좀 낯뜨거웠습니다. 좀 낯뜨거울 정도로 저조차도 좀 민망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쓴 분들은 그런 걸 못 느끼셨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책의 일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한 평화 대통령인지 갖다가 막 시급발을 막 적어놨어요. 그 내용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불철주와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얼마나 뛰어난 그 전략과 지략가인지 갖다 구도를 막 담아놨어요. 일부에요. 근데 2부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또 얼마나 대한민국 국방력을 강화시키는지 갖다 구도를 막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대담했던 그 최종권 그 외교부 차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대한민국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을 평화 대통령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 못지않게 미사일 대통령으로 기억해 줄 거다. 이게 증명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같은 책에 같은 저자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이렇게 써놨을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것도 이제 말씀드리면 길어지면 짧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이제 그게 뭐냐면, 남북 관계가 문재인 정부 때 후반기에 폭망한 이제 문재인 정부 측 요인의 핵심은 뭐냐면, 어찌되었든 미국 대통령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한미연합훈련을 하노이 노들 측부터 제기합니다. 하노이 노들이 2019년 2월이죠. 3월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제기가 돼요. 제기가 됩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차원에서 처음으로 들어간 문구가 단계적 군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 증강 드라이브를 걸어요. 그것도 뭐 언론에서는 무슨 뭐 그 우리 불쌍한 사병들 급여 올려주는 거 이거 많이 얘기했지만 대부분은 이른바 삼축 체계로 불리는 그런 무기 체계를 드리는 사들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국방비를 사용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국방비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저쪽에서 그러지 말라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유명한 표현이거든요. 왜 만나서는 평화의 악수를 나누고 왜 돌아서서는 외세와 연합훈련을 하고 첨단 무기를 도입하는 이상한 이성적인 행태를 중단해라 달라. 김정은이 직접 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 떨어지면서 더 심하게 해본 겁니다. 더 심하게 이렇게 간 부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그런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렇게 강한 국방력, 그죠? 예. 강한 군사력을 선호한다면 아싸리, 뭐 비약하고 뭐고 그런 불가능한 얘기다. 이 국방은 진보 보수 초월하는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해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데, 그걸 막는데 주안점을 주겠다. 예? 그러면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압도적인 국방력을 건설해야 남북 대화가 잘 된대요. 책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게 아니라고 저쪽에서 몇 번씩 이랬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놀랐던 거는 퇴임한 지 2년이 지나서 내놓은 회고록이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거. 이게 단순히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이 하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제가 탈북한 이제 2개 국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탈북한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는 북한을 내려놓자는 거예요. 예. 우리 진보나 보수는 진보나 이렇게 중립적인 분들은 대체로 저쪽을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지원 대상, 그죠? 예. 뭔가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많이 좀 접근하는 측면이 있었고, 좀 이렇게 보수적이고 특히 이제 국민적인 분들은 좀 더 밀어붙이면 저기를 무너뜨려갖고 먼저 우리가 통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북한이지 이제 있는 그대로의 조선과는 너무나 달라져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일단 여기서 저쪽이 너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된다. 새 출발을 해야 된다. 그게 출발해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차원의 논의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다리가 무너졌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남북관계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이제 합의들이 위태롭고 이런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1년 몇 년 사이처럼 이게 거의 복원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진 거는 거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굉장히 지금 상황 자체가 심상치 않은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뭔가 그렇다고 이게 포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포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이게 제가 여기서 써놓은 것처럼 이게 남북관계의 가장 큰 비극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네?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죠? 네. 근데 가장 적대적이에요. 가까우면서 적대적이니까 아까도 지금 발주 시간 때 말씀 나눈 것처럼 뭡니까? 이쪽에서 B라 뿌리기가 굉장히 편해요. 저쪽에서 O를 뿌리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죠? 네. 가까우면서 적대적이니까 벌어진 일들입니다. 벌어진 일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그렇다고 뭐 나라를 전체를 어디로 이사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닌 이런 어떤 상황이 간다면, 미우나 고우나 서로 같이 살아가야 될 이웃이라고 한다면, 이 지금 폭망한 남북관계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할 때가 저는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표현은 그겁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무너진 겁니다. 기존의 시대는 무너진 거예요. 기존의 구체제는 이른바 남북관계, 남북한의 특수관계론에 기반한 걸 얘기하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가장 오래된 합의는 7.4 남북공동성명이 있고, 특히 특수관계론을 갖다가 명확하게 한데 90년대 초에 남북기본합의서, 그죠? 남과 북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데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다. 예? 그런 어떤 이제 기본합의서의 그 내용이 특수관계론을 함축적으로 잘 보여준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그게 다 무너졌어요. 지금, 다 무너졌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기의 본질은 그럼 구체제는 무너졌는데 신체제는 지금 간조차 못 잡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럼 신체제의 어떤 실마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재미난 건 뭐냐면 1991년도 12월 달에 남북 기본합의서가 승인됐잖아요. 근데 그보다 4개월 앞서서 남북이 동시에 어디를 가입했습니까? 유엔에 가입했어요. 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는 2개의 국가로 유엔에 가입을 한 겁니다. 근데 기본합의서에는 이제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남북관계 규정을 그걸 갖다 이제 특수관계로는 이제 못을 박은 상황인데, 이게 돌이켜보면 지난 30여 년 동안의 어떤 그 결과라고 하는 부분들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가만히 듣고 보면 좋았던 때가 오히려 예외적인 것던 것 같아요. 남북관계도 좋았던 때가 오히려 예외적인 것 같고 30년 하다 쭉 보게 보면 계속 질적으로 좀 빠지는 방향으로 또 이게 또 남북관계라고 하면 남과 북의 관계만이 아니라 또 이제 미국부터 또 주변 관계까지 다 이렇게 엮여 있는 이런 어떤 부분인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보면 특수관계론을 평화적이고 협력적이고 통일지향적인 특수관계론을 갖다가 정립한 건 실패했다. 동시에 이 민족과 통일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렬했던 나머지 일반적인 의미의 국가 대 국가의 관계도 만들지 못했어요. 만들지 못한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북한에 너무 익숙해 있는 나머지 조선이라고 하는 존재를 망각해 왔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올 2월달에 한국의 쿠바가 수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쿠바랑 수교를 하면서 거의 모든 언론들이 뭐라고 보도했냐면 이제 유엔 회원국 가운데 미 수교국은 딱 한 군데 나왔다. 거기 어디입니까? 시리아. 네, 딱 한 군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네? 네. 또 제가 그냥 장난 삼아서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변하냐면 시리아와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대한민국의 미수교국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요. 네? 답변이 나와요. 네. 자, 이게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우리는 북한이라는 문제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나머지 조선이라고 하는 국제적으로 별도로 존재하는 국가에 대해서 망각해왔던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여기서 뭔가 이렇게 신체제의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이제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국가 대 일반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제 헌법에 3조, 4조가 걸려있는 문제들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훨씬 더 예민한 이런 어떤 문제들도 있고, 그죠? 예.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닌데, 근데 이게 더 이상 과거처럼 어색한 동거를 한 특수관계론과 국가론이 어색하게 동거하는 것도 더 이상 좀 뭐 이렇게 이게 지금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뭔가 우리가 좀 토론을 해봐야 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조선부터 먼저 부르자라고 이제 제가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답답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파리올림픽에서도 그죠? 파리올림픽에서도 예. 이 기자회견하면서 그 습관적이니까 뭐 북한이라고 불렀다가 저쪽 선수단에서 북한이라고 부르면 대답 안 합니다. 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르거나 뭐 DPR 코리아라고 부르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아예 질문 자체를 안 해버려요. 예, 한국 기자들이 질문 자체를 안 해버립니다. 거기서 누군가는 오케이. 예. 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조금 더 쉽게 하면 줄여서 조선이라고 하든지 DPR 코리아라고 하든지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하면서 뭔가 질문을 던질 법도 한데 그런 시도를 하는 기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수원 시민통일 한마당도 올해 30주년 됩니다만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언론 단체들이 모여서 뭐 이제 기자협회, TV연합회 뭐 이제 언론 단체들이 모여갖고 남북 관계 보도 준칙을 만들면서 제 1항으로 한 게 제 이름을 부르기로 쓴 거예요. 국호나 직책을 있는 그대로 쓰자라는 게 보도 준칙의 제 1항이에요. 근데 3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 제대로 지킨 적이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쓰는 데가 이제 한글에, 그 다음에 프레시안, 오마이, 그쪽에서 이제 편집분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이제 저라도, 어찌됐든, 매체들에 좀 민폐를 끼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저라도 이렇게 조선이라는 표현을 쓸 텐데, 한번 이 편집팀들도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그 의견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잘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파리 올림픽 기자회견할 때 누군가 한번 뭐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저쪽 선수들 답변도 하고, 그죠? 그러면 우리 기자들이 사실 국민들의 궁금한 걸 대신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그건 권리이자 의무인데 표현 때문에 걸려가지고 그걸 못했다? 안 했다?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표현을 하면 뭐 또 국내에 돌아와서 이제 엄청나게 뭐 말을 선정을 당할지 그런 것도 걱정이 되는지 어떤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갈 때가 됐다. 네,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볼 때가 왔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뭐 전단 살포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법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국제법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유엔 헌장, 유엔 헌장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주권, 영토의 통합성, 정치적 독립을 존중하는 문제. 그런 문제에서 상호 비방, 중단하는 못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인 거죠. 그리고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제 유엔 관련된 조약이라든지 그리고 또 뭡니까? 또 이제 민간 국제 항공기구 우리가 보통 이제 아이카오라고 그러죠. 거기도 그런 기구를 이용한 비행체를 못 날리게 돼 있어요. 국제법적으로 다 저촉되는 행위들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런 분들이 얘기할 때 국제법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죠? 이게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면 안 됩니다. 이런 이제 표현의 자유를 저촉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규제할 근거가 있냐 없냐 이런 쪽으로 이제 축소시켜서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저쪽 우리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관점으로 조금씩 이제 전환해서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중요한 부분들은 그런 거죠. 기존의 특수관계론에 입각한 규범이 무너진 자리에 그 특수관계론에 입각한 규범을 다시 세울 것이냐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무너진 자리에 국제규범에 남과 북이 공히 가입한 인정한 국제규범에 기초해서 뭔가 남북관계를 규정할 수 있는 또 남북관계의 어떤 질서를 도모할 수 있는 규범을 만드는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토론을 해볼 수 있는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아울러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못 때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엔 회원국 지금 193개국인가 될 텐데 그 어떤 유엔 회원국도 자기들의 군사 전략, 국방 정책에 전쟁이 일어나면 상대방을 없애겠다라는 걸 갖다가 추구하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어요.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딱 두 군데.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 한미연합의 작전 계획에도 반영되어 있는 것처럼 저쪽 유사시라고 하는 건 전쟁뿐만 아니라 저쪽에서 엄청난 급변 사태가 발생을 해도 한미연합군을 투입을 해서 저쪽을 부자적으로 분열을 해서 무력을 통일한다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고. 과거에 조선은 그걸 가지고 통일성전이란 말로 대치를 했는데 올해 들어선 자기들이 통일을 지고 나서 통일이라는 표현도 통일성전이라는 표현도 없어졌어요. 대신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력으로 공화국 영역이 편입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그건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없애겠다.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에요. 제가 보기에 이게 특수관계론의 가장 폭력적인 발현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단순히 이렇게 전시에 대비한 계획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평시에도 이걸 위해서 어마어마한 인적 물적 자원이 투입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인적 물적 자원이 투입되고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그래서 이제 왜 올초에 김정은이 뭐 민주를 포함하던 교수를 포함하던 호수통일을 추구한 건 매한가지다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김정은이 쓴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무슨 뭐 민주정권, 뭐 진보정권이 호수통일을 추구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2월달에 대통령 취임하면서 대북정책 3원칙을 발표를 했잖아요. 3원칙이 1원칙이 무력 도발 구용, 두 번째가 호수통일 배제, 세 번째가 화염병 추구였잖아요. 그죠? 지금 생각해도 절묘한 워딩입니다. 절묘한 워딩이. 호수통일 구용은 누구를 겨냥하는 겁니까? 저 대한민국 국민을 청자로 의식하는 표현이에요. 그죠? 호수통일 배제는 누구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저쪽들이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보통 화염병 추구는 남북관계가 수십 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쌓여있는 만큼 화염력부터 이른바 선의훈란 쉬운 것부터 하면서 정치 군사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어떤 방식을 취한다고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해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51에 개정이 됐는데 여기에 처음으로 유사시 무력통일령이 포함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한편으로는 흡수통일 배제라고 하는 걸 대북 정책의 아주 중요한 원칙으로 발표를 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연합사 작전계획에는 네. 전시에 저쪽을 무료로 통일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이게 단순히 그 작전계획이나 이제 뭐 이렇게 군사 계획을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그겁니다. 지금 그 한미연합훈련 이제 보시면 또 큰 규모의 훈련을 할 텐데 한미연합훈련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군대가 있으면 훈련을 하고 미국하고 동맹이 하고 주한미군이 있으면 연합훈련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훈련이 너무너무 커요. 훈련 규모가 너무너무 커요. 네. 예를 들면 올 초에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있잖아요. 나토가 회원국이 32개입니다. 32개. 세계 최대 군사동맹체잖아요. 여기가 연합훈련을 했어요. 냉전 종식기에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을 했는데 여기에 참가한 병력 수가 한 9만 명 정도 됩니다. 9만 명. 그래서 언론들이 엄청나게 그 보도를 많이 했어요. 냉전 종식 최대 규모를 했다고. 그러면 보통 봄하고 가을, 특히 이제 여름이나 그 초가을에 하는 연합훈련 같은 경우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대개 한 30만 돼요. 거기 참여하는 병력 수가 대개 한 30만이에요. 또 최근에도 유엔 사령부의 무슨 전력부들까지 막 참여하고 뭐 이런 어떤 상황인데, 그러니까 세계 최대 군사동맹체인 나토보다 보통 한 3-4배 규모로 연합훈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왜 이렇게 큰 거냐? 왜 이렇게 커졌냐?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연합훈련이 2단계입니다. 하나는 방어와 격퇴예요. 네? 방어와 격퇴예요. 전쟁이나 저쪽에서 공격을 하면 그걸 방어하고 격퇴하는 네? 이거예요. 네. 두 번째가 뭐냐면 반격과 점령이에요. 반격과 점령. 이 두 번째 훈련은 훨씬 더 규모가 큰 거예요. 우리가 뭐 전쟁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 특히 이제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더라도 상대방 영토를 점령하는 훈련이, 이게 점령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네. 그래서 한미연합훈련의 규모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압도적으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도 또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대 편성 마찬가지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다 보니 저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이제 우리가 좀 공론을 하고 저쪽하고도 얘기를 좀 언제가 기회가 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내려놓자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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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통일 지상주의에 있다 보니까 평화적인 통일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사실 내려가 보면 평화적인 통일을 노력한 것보다 유사시 전쟁이 터지면 상대를 없애버리고 자기 체제를 통일하겠다고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인정부족장을 투입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국가론이 품고 있는 또 하나의 가능성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네. 남북 관계의 가장 원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의 국가들이 갖고 있는 국방 정책, 군사전략, 외부의 군사적인 위협을 억제하고 억제가 실패하는 걸 격퇴한다라고 하는 게 거의 모든 나라가 이제 국방 정책을 쓰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 공을 없애고 통일하더라고. 저쪽은 대한민국을 없애고 무료 편입한다, 공화국을 편입한다고.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 이런 비정상적인 부분들, 보편적이지 못한 부분들을 이런 어떤 두 국가론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라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여기 이제 또 통일의 주제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럼 이게 과연 반통일적인 거냐? 예를 들면 두 국가. 그러니까 김정은은 그런 거잖아요. 네. 김정은은 일종의 좀 이제 그 국체제를 해체하면서 적대성에 기반을 둔 신체제를 만들려고 해요. 그죠? 네? 네.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로는, 그죠? 네. 기존의 동족이나 통일 개념에 입각한, 그 목표에 입각한 어떤 특수관계론을 수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걷어차고 있는 거잖아요. 다 걷어차고 있는 상황이고, 그 흔적들을 다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또
오면서 보니까 또 저기 뭡니까? 저기 개성, 저기 경의선, 동해선 이 철도도 다 드러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런 어떤 상황인데 아무튼 이 부체제를 청산하면서 적대성에 기반을 둔 신체제를 도모하고 있는 게 김정은이 추구하는 거고 윤석열은 오히려 그런 걸수록 더 저기는 반통일적이고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정권이라고 그러면서 또 통일을 또 강하게 부르짖고 듣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부체제의 적대성을 더 강하게 부여잡고 있는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위기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통일에 대한 우리의 관점도 이제는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사실 되게 보통 사람들이 보통 우리 사람들이 통일되면 뭘 하고 싶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답변들은 굳이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그죠? 일반적인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면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죠? 네? 평양냉면 먹고 싶다. 백두산 명산 금강산 가고 싶다. 개방 트리핑 하고 싶다. 아무튼 예를 저쪽에 친구를 사귀고 싶다. 이거 있잖아요. 예. 저도 지금 베이징에서 왔습니다만 아무튼 일반적인 의미의 국가 대 국가의 관계면 웬만하면 어찌나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어찌되었든 통일지향적인 특수관계라고 하는 게 그게 더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죠? 버린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통일에 대한 어떤 그 접근을 어떻게 달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죠? 네. 특히 이제 보면은 여러분 이제 먼 훗날에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남북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적대성에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적대성. 특수관계로 있는 부부관계로는 적대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냐가 이제 우리의 사고의 중심에 놓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적대성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의미의 국가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수교잖아요, 수교. 그죠? 네, 수교. 네, 수교. 그리고 더 나가서 수교가 돼서 이제 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이제 교류가 조금씩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래도 좀 그래도 하나의 민족 아니었나? 이런 어떤 생각? 네. 문화, 언어도 비슷하고, 그죠? 문화도 비슷하고, 피줄도 비슷하고 이런 어떤 이제 이 공동체 의식이 다시 살아난다면 그런다면 그때 가서 저기 유럽은 보니까 우리도 다 개별주의 주권국가들인데 무슨 연합을 구성해가지고 하되 국가연합 비슷한 문제 하는데 우리도 한번 그런 거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혼자있지만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이렇게 통일이라고 하는 걸 너무 이렇게 그 도시화된 형태로 생각하는 거는 일단 이제 유효기간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어떤 상황인 만큼 통일 문제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다양한 어떤 사고 지평을 열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아울러서 좀 갖게 됩니다. 예, 제가 45분 정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이나 코멘트나 반론이나 다 환영합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도 최근 한반도 안팎에 궁금하신 거 아니면 자유롭게 질문을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시면. 네. 방금 말씀하신 중국가로라는 게 제가 몇 년 새에 보면 이제 선거 과정에서도 평화가 통일이다 이런 이슈도 이런 슬로건도 있었고 대통령 선거 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두 국가로는 제가 보기에 가장 우려가 되는 분단 고착화를 어쨌든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분단 고착화가 두 국가로라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지 않는다 말씀하신 두 국가로는 오히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이 지금 통일을 과거 어떤 시기보다도 통일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정권에 대한 주장이 어쨌든 간에 이런 식의 그걸 더 확산시키고 아니 정말 그게 우리말대로 분단 고착화가 이어질 수 있는 기록하는
그런 원리로 비약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이렇게 던지듯이 비장하시는 거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도 잘 모르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 의식은 예. 그것이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던 과연 한국과 조선이 남과 북이 쭉 보면은 통일지향적인 관계로 평화통일지향적인 관계로 쭉 그 관계로 뭐 우여곡절이대로 그쪽으로 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발족식에서 말씀 나누신 것처럼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전쟁 위기설이란 말이에요. 그 전쟁 위기설도 과거와는 많이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전쟁 위기설은 주로 북미 관계 중심으로 많이 불거졌었죠. 그죠? 예. 특히 미국발 위기, 뭐 전쟁 위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 남북 관계의 핵심인 것이죠. 오히려 미국이 컨트롤하려고 하는, 미국이 좀 자제를 시키려고 하는 이런 어떤 움직임들도 보이는 거 아닙니까? 물론 미국이 좀 여러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건 뭐 저도 잘 알고 있는 이런 부분이지만 적어도 그렇잖아요. 예. 이게 이러다가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뭐 과거처럼 뭐 미국이 북한을 때려가지고 무슨 뭐 북한이 뭐 보복해가지고 확전이 벌어지는 이런 시나리오가 아니라 이 도저히 같은 하늘 아래서 못 살 것처럼 김정은하고 지금 윤석열이 서로 우정대고 있는, 건들기만 해봐라 이런 쪽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 위기설도 과거와는 좀 달라진 이런 어떤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적대성이 있다고 한다면 특수관계론 혹은 이제 그 민족통일론에 입각한 이런 어떤 접근이, 민족주의적인 접근이 과연 적대성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냐라는 거예요. 예. 예? 예. 그게 아니고 그것보다는 제가 아까 탈북하냐는 표현을 쓴 것처럼 있는 그대로 저쪽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예. 있는 그대로 저쪽을 인정한 조건에서 저쪽에 요구할 건 요구하고 예? 예. 저쪽에 두 국가론을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는 적대적인 두 국가론이거든요. 예. 적대적인, 가장 지구상에서 적대적인 나라로 대한민국을 취급을 하고 있는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럼 오케이. 여기도 우리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인정하는데 그럼 일반적인 의미의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가야 되지. 뭐 서로가 가장 적대적인 관계로 서로를 규정하는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받을 건 받대. 예? 예. 북한이라고 부르는 거 싫어하는데 오케이. 그럼 너희들 이름을 제대로 불러줄게.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도 우리한테 적대적인 언행을 멈춰달라. 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뭐 이게 완전히 뭐 어떻게 형식화되고 고착한 형태의 두 국가론이기보단 그런 어떤 지금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면서 그걸 하나둘씩 만들어가는 어떤 그 과정에서 뭔가 실마리를 찾는 게 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질문이라기보다는 맞아요. 제 의견이기도 하고 혹시 정치 수다김에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제 남북 관계가 가불 관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거기에 많이 동의하고 저는 이제 주종 관계라고까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김정은도 약간 그런 걸 인정한 듯한 건데 그 주종 남한이 주고 북한이 종이라고 남한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남한의 그 보수세계, 진보세계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햇볕 정책이고 문재인 정부의 소위 통일 접근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같은 민족의 감정을 가지고 약간 연민의 느낌에서 북한을 대하는 게 사실이었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평화 통일도 접근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김정은과 우리가 같이 미국의 바짓가리를 붙잡고 늘어졌다. 그 말이지 이제 베트남의 그 개방 그 모델을 추구하지 않았었나. 김정은도 그걸 요구했고 우리도 아마 그렇게 되면 자본주의 체제로 돌아오면서 평화적인 그 한반도 체제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보기 좋게 이제 바람맞았죠. 그리고 그걸 보고서 미국의 바짓가랑이에 붙잡고 늘어지는 건 안 되겠다고 김정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상태의 그 조건을 인정하고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하시는 그 제 의견이 좀 섞였지만 우리 정옥식
소장님의 의견을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그 이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우리도 북한의 평화 의지를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문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이제 그 미국의 그 해양 세력과 이제 대륙 세력이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를 앞으로 자세를 북한이 의지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기와 우리도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 갈등을 줄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과 좀 멀리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이잖아 정치면에서는. 지향점은 우리가 과거에 우리 사실 수원시민 통일 한마당에 여태까지 해온 분들도 아까 제가 진보 쪽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민의 정이 있으면 그런 털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냉정하게 그 소위 이제 글로벌 사우스 같은 우리 대표들은 특히 이제 우리 한반도에는 아주 근접한 국가가 있죠. 러시아와 중국과 둘도 우리가 교류도 활발히 하고 우리의 또 경제적인 이익도 아주 오고 또 그들의 또 어느 정도 필요성도 있겠죠. 이렇게 관계를 가져가다 보면은 서로 이익이 서로 맞아떨어지는 면에서 조금씩 확장해 나가다가 오히려 평화 체제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는 상당한 미국과 일본의 압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잘 헤쳐나갈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헤쳐나갈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라는 책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서 새로운 북한의 가장 핵심은 그 전까지의 그 조선의 최고의 목표는 미국과 친해지는 거였죠. 예. 그러니까 반미의 조선이 친미가 되려고 했던 친미란 표현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미국과 친해지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30년 동안에 그죠? 그게 이제 2019년 거치면서 다 부질없는 짓이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배신당했다라는 거고 저는 뭐 이제 일종의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김정은이.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했는데 그래서 2019년 거치면서 조선이 이제 안보는 핵으로 경제는 자력갱생으로 외교는 이제 중국, 러시아, 중국으로 가는 쪽으로 이른바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는데 그게 성과가 괜찮은 거예요. 자기들이 평가할 때 성과가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통일, 동족 개념을 포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뭐 일부에서 거론한 것처럼 뭐 흡수통일을 걱정해서 막 그 두려워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다. 뭐 불안감, 뭐 초조감 이런 것보다는 제가 보면 자신감의 발언입니다. 일종의 그거는 뭐랄까 이제 이중 정체성을 추구했던 이 혼란의 시대의 종지부를 찍고 국가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가만히 지난 30년의 역사를 복귀해 보면 이게 좀 속된 말로 골 때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반미 국가였는데 친미가 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어요. 한편으로는 경제지대를 유발하는 행동을 하면서 그걸 또 풀어달라고 또 하소연을 하는 것도 좀 이상한 거고, 그죠? 조선반도 비핵화가 할아버지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얘기하는데도 하면서도 저걸 내려놓으면은 도대체 한미를 상대로 압도적인 군사위에는 한미를 상대로 뭐 어떻게 뭐 이게 뭐 전쟁 억지를 가질 수 있을지 이게 무슨 뭐 평화협정이니 뭐 수교도 다 좋긴 하지만 그것도 안 될 뿐더러 그죠? 그것도 안 되고 있을 뿐더러 그건 어떻게 보면 종이 조각 하나에 불과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믿고 핵을 내려놓는 게 맞나? 아무튼 이러저렇게만 헷갈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정리를 쭉 해들어가는 거죠. 정리를 쭉 해들어가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른바 이제 적대적인 두국가론도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있는 그대로의 조선의 핵심적인 거죠. 그리고 그게 성과가 괜찮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도 베이징에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상당히 아무튼 경제 식량 사정이 좋아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무척에 있는 부분도 있고. 중국대가 주문해서 식량 생산량이 상당히 작년부터 자극을 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사실 저희가 수원 시민 통일 한마당이지만 조금 좀 다르게 접근하자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평화체제 우선이다.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통일을 지금 먼저 얘기한다는 것은 되지 않으면 이게 괜히
용을 쓰다가 오히려 더 한반도의 불안한 구성하고 한반도의 민족끼리 서로 원수가 되는 거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상당히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죠. 예, 예. 어떻게 보는데 그렇지만 통일이란 말을 또 그 목표를 우리 희망을 또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이 이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예, 예. 그래서 많은 토론을 요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많은 이제 이런 어떤 부분에서 많은 토론을 요하는 그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또 그렇습니다. 뭐 이제 11월달에 미국 대선도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뭐 평화운동하는 입장이고 나름대로 이제 핵 문제도 오랫동안 이렇게 좀 이렇게 다루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도 상당히 좀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은 어쨌든 푸틴이 사실상 핵보유로 인정을 해준 상황이고 시진핑한테도 그걸 요구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트럼프도 그런 좀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예.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하고 잘 지내는 게 좋은 거다. 예? 그래서 지구 온난화보다 뭐 핵 온난화가 더 큰 문제다라고 이제 뭐 일론 머스크하고 뭐 얘기하면서 황당한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아무튼 예,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미국 민주당 내에서도 비핵화 쪽보다는 이제 일종의 군비 통제론 이런 얘기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비핵화는 안 된다는 걸 이제 자기들 다 아니까. 그러면 좀 뭔가 이렇게 군비 통제를 통해서 이걸 갖다 멈추게 하고 조금씩 줄여가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이제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고 일본 쪽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대세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조선의 핵보유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예? 예.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토론거리 예? 예. 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정권에서 한반도 평화나 통일 정책을 논의하기는 글렀다고 생각하고요. 기대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정권 후에 새로운 원하는 진보 정권에 들어섰다면 과거의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그런 방식 옛날 통일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나 과거에 진보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좀 소수가 조속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좀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그런 통일 평화 한반도의 문제를 떠나 더 확장해서 외교까지 전문가들이 정책을 다루고 그 문제를 논의를 깊숙하게 해나가야지 다음에 실패를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문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일반 시민들, 학생들의 또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뭐 이렇게 뭐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좀 안다는 사람들이 좀 말아먹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안다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거하고 좀 굉장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옛날에 알았던 걸 갖고 우러먹는 시대도 끝났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상상력과 새로운 어떤 관점이 요하는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다음 정권 말씀하셨는데요. 뭐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 사람 앞날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이제 다음 몇 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민주정권이 들어섰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저는 저쪽하고 대화 한 번도 못하고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 출발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먼저 저쪽을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북한이라는 표현보다는 여러분 이제 조선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그리고 가능하면 뭔가 이렇게 좀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좀 돌파를 해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북한이라 부르는 한 그 의도와 내용을 떠나서 저쪽에서 호응을 할 일이 이제 없다는 겁니다. 예. 그 내용이 어떻고 의도가 어떻고 아무리 좋아도 북한이라고 부르는 순간 예. 저쪽에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호응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거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이렇게 아무튼 저쪽은 싫다 그러잖아요. 싫다는데 계속 그걸 고집하는 것도 이게 맞는 건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사회적인 수용성이 조금 생긴다고 한다면 그럼 어떤 정치인이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 수용성이 좀 넓어지면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언젠가 그걸 쓰겠다. 이럴 때 뭔가 관계를 풀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게 생기면 야 그럼 우리가 그 헌법 3조의 영토조항을 언제까지 고수해야 되나? 그 4조의 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통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지금 이게 맞는 건가? 뭔가 그런 걸 문제 제기했을 때 뭔가 이제 사회적인 어떤 수용성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높아질 가능성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오랫동안 우리가 추구했던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촉을 통한 변화였어요. 근데 저는 지금부터 시작한 건 변화를 통한 접촉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접촉 자체가 이제 안 되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럼 우리가 도대체 뭘 변해야 되는 거냐? 뭘 변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좀 이렇게 토론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야기하신 부분들은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그런 해법을 찾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해법을 찾기에는 좀 협소한 시각이 있지 않냐? 저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좀 전 세계가 다극화 시대가 된다는 게 영원한 군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중동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실은 미국보다는 중국으로 뭐 이런 변화들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우려하는 부분들이 한국 사회가 과연 미국의 자유롭냐? 지금의 현상들이 단순하게 말폭타 뭐 이렇게 남북 간의 갈등 속에서 이렇게 대치 국면으로 왔느냐? 이렇게 볼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7월 27일 날 사도강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7월 28일 날 바로 한일, 일본하고 미군이 사령부를 꾸렸잖아요. 그 한일 국방부 장관이 만나고 한미일 군사 협력을 하면서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한테는 요미우리 신문한테 하는데 우리가 한국군이 있으니까 뒤에 너희들 든든하지 않냐? 누가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도 한미일의 군사동맹은 돌이킬 수 없게 해야 된다. 이거 누가 하는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미국 편을 드는 거 아니야? 일본 편을 드는 거 아니야? 하고 저는 깜짝 놀랐고 더 놀랐던 거는 8월 2일 날 미 의회에서 국방전략 그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거기서 내왔던 내용이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한국하고 되게 민감하다고 보거든요. 미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의 패권과 군사적 힘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 대신 동맹을 통해서 그것들을 유지하면서 그러면 한국군은 이제는 단순히 한반도 상황들이 아니라 저기 대만으로 저기 인도태평양 아시아를 넘어서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열어지고 그게 바로 저는 지금 윤석열이 끌어가는 문제다라고 보는 거고 평화통일의 길에서의 담론으로 탈북한 이제 북한과 이렇게 사람들이 시민들이 받았을 때는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북에서도 영토 개념에서 남쪽을 빼놓지 않지 않습니까? 그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도 북에 저기를 빼놓지를 않거든요. 대신 평화를 통해서 체제를 인정해서 통일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원래 내용투니까 이렇게 무력으로 가져간다. 이 개념은 서로가 국가 대 국가로 해서 이런 담론으로 절대 저는 풀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고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저희들이 논의해야 될 것들은 사실 반론입니다. 한미 동맹이 어긋나 우리가 종속되어 있는 한미 동맹이 아니라 다시 민족공조로 갈 수 있는 미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야 되는 것들이 우리가 좀 답을 찾아가고 그래야지 윤석열 같은 정권이 다시는 탄생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전 문재인 정부도 사실 한미동맹에서 절대 자유롭지 않았거든요. 이하영 평화부지사가 계라산 계속 뭐 도라산 전망대 갈 때 미국이 못 들어가게 하니까 못 가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땅인데 군사전 조건을 우리가 안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한다? 미국을 넘어서 평시자 특권도 없는데 한미일 삼각동맹 완성되면 저희는 한국군은 이제 한반도를 넘어서 전 세계 어디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 세계 외신에서는 그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 강사님의 그 이야기는 너무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이 현상을 판단하시는 건 아닌가. 국제적으로 흘러가는 좀 변화 속에서
남북한이 다시 민족공조와 평화통일로 갈 수 있는 담론을 찾아가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탈북한과 두 국가로는 남측에 저희들의 사실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세력들한테 그 갈등과 서로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담론의 의제이지 않을까. 주제넘게 의견드립니다. 별 말씀입니다. 별 말씀입니다. 전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서두에서 말씀인 것처럼 제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제 제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예를 들면 1시간 동안 미국을 욕해달라. 전 2시간, 3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얼마든지 다 이렇게. 근데 그게 의미가 있느냐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는 거죠. 지금 뭐 미국이 윤석열의 뭐 팔다리를 비틀어 갖고 너희들이 뭐 일본하고 안 친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야? 니들이 무슨 뭐 프레임워크에 서명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예. 지금 용산에 계신 분들은 이 뼛속까지 친미 친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뭐 국민 여론이란 말이에요. 예. 국민 여론이 지금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만 그거에 대해 그렇게 강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뭐 구체적인 수치야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북중로에 대한 반감이 역대 최상이에요. 그죠? 예. 미국하고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또 역대 최상이에요. 이게 일본 여론입니다, 일단. 예? 일반 여론, 그러니까 제가 말씀 마무리할게요.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론조사들을 보면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그게 그 국민들의 의식이 맞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짚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추세적으로 보면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제 꾸준히 강화되었던 것 말하는 건 분명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 거죠. 예, 예. 지금 이렇게 옛날에 한미일, 우리가 뭐 한미일 대 북중러 뭐 옛날부터 있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냉전 시대도 없었던 거예요. 예. 이게 또 한미일이 더군다나 나토하고 연결되고 무슨 뭐 호주만 이렇게 하고 뭐 일본이 툭하면 이런 나라 저런 나라하고 뭐 원활 협정 체결하고 또 뭐 독일이 막 유엔사에 들어오고 이게 뭐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예, 그림이 그려지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뭐 계속 떠들어왔던 주제이기도 해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맞춰서 뭐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지금 여러분 선생님들의 그 귀중한 시간일 수 있고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게 무슨 뭐 공개적인 자리, 뭐 TV에서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인 거예요. 예. 제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고 또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됐다. 라는 개인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던져 본 거고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든지 뭐 반박, 반론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예, 여기 30회 한마당 행사에 와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이 토론이 오늘 이 강연 형식도 있겠지만 좀 앞으로 이 행사위원회에서 이런 토론들을 좀 잘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토론의 시작으로서 거의 발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한 가지는 우리가 통일운동을 하고 통일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통일하고 멀어지는 역설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그게 아닌데 오히려 우리의 그동안의 이 고민들, 모습들은 오히려 이 현실에서 통일하고 멀어지는 이런 생각을 좀 가끔 해봤고 그게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봤는데 오늘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조금은 전 동의는 돼요. 동의는 되는데 이제 고민은 이게 이제 이 관성이라는 것도 있고 또 정서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수원 시민들이 갖고 있었던 정서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그렇게 지금 계속 흘러가는 이런 관성들을 좀 어떻게 바꿀 것인가 또는 뭐 또 그게 옳다고 하면 또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라 앞으로 우리 좀 행사위원회에서 어떻게 좀 개입할지 모르겠지만 아까 이제 뭐 그 사업계획에는 그런 내용은 없긴 한데 뭐 이후에 좀 오늘 강연을 통해서 나왔던 문제 의식들을 같이 좀 이렇게 토론해보는 이런 건 어떨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력을 남는 것은 아니고 질문이라기 지금 30주년 근데 이제 돌이켜보면은 남한에서 이 통일운동을 했던 진영들의 어떤 그 본격적인 민간 통일운동이 대략 한 40년 되잖아요. 네, 되는데 통일운동 진영이 주장했던 또 추구했던 방향으로 만약 그것이 이제 주도성을 가지고 남쪽에서 갔다면은 지금의 상황으로 가진 않았을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통일운동 진영의 힘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미약하다 보니까는 정권 대 정권 차원의 그 남북 관계라든지 북미 관계라든지 북미 남의 관계라든지 뭐 이렇게 형성되어 그게 이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왔던 거고 거기에서 이제 사실은 답을 찾지 못하니까는 좀 지금까지 온 거 아니냐. 근데 그런 데서 보면 결국 30년 이상 꾸준하게 통일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흐탈하기도 하고 또 백차화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되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사실은 그 권력을 가지고 누구하고 같이 협상했던 또는 뭐 교류했던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해요. 공감은 하는데 그러면은 통일운동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방향대로 가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으면 또 대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게 좀 사실은 아직 힘이 미미하고 요원하니까 좀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그 민간 통일운동 진영이 그 통일이라고 하는 지향점 자체를 잃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과 함께 현실을 잘 직시해서 현재에 맞는 우리의 어떤 역할 또는 그 통일운동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거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데서 결국은 미국 문제 아니냐. 저희는 미국이 우리 사회에서 미국이 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이상에는 또 권력이 미국의 눈치를 계속 보았던 거고 그것이 민주정권이든 뭐 보수 정권이든 네. 그래서 미국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어떻게 그 뭐랄까 공감대를 형성해서 뭔가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고 다주적인 통일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이런 방향으로 좀 향후에도 좀 일관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런 데서 저희들의 몫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보면 뭐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강사님이 말씀하셨던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에 기초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저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출발하는 것이 이제 뭐 소위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사실 반통이 예전에는 그걸 반통이라고 했어요. 그 두 국가를 예전하는 자체. 네. 그렇게 가지는 말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했어요. 네, 말씀 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민족 자주 문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 도구화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여기서 선생님들 전시작 조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 결국 그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고 그 엄청난 국방비를 투입해갖고 이제 첨단 무기를 도입하고 그거를 다 무마시키는 논리가 전작권 환수였거든요.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해서 뭐 불가피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민족 자주의 그 니즈하고 요구하고 좀 맞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별로 이렇게 강하지가 못한 거예요. 예, 예, 못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뭐 그때 청와대 있는 분들 뭐 민주당 의원 사람들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전작권 그 논리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연합훈련을 해도 저 북쪽이 워낙 지금 형편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 뭐 그냥 조금 반발하고 말 거다. 예. 이런 쪽에
생각이 딱 갇혀 있는 거예요.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얘기들을 하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북한이라는 겁니다. 저쪽은 굉장히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예? 뭔가 약속한 바를 우리가 잘 안 지켜도 그죠? 예? 예.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좀 내려온 악물로 비출 수 있는 그죠? 예. 아니, 저쪽에 핵을 내려오라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첨단 무기 몇십 조씩 매년 쏟아부으면서 무기를 사들이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마음대로 막 했던 거는 저쪽이 워낙 궁핍하고 어려우니까 예? 예. 우리가 그렇게 해도 아쉬운 쪽은 저쪽이니까 이런 쪽의 생각이 강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정말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뭐 6.15 남측이라든지 해상에 대해서 이제 민족을 앞세우는 이런 형태로 이제 전환이 되고 이런 움직임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게 핵심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토론을 요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어떤 과거처럼 예? 대한민국의 미국의 어떤 예속국가 예? 반식민지 상태에 있어갖고 우리가 정책적 전략적 자율성이 없어서 이 모양이 꼴이 나는 건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저는 후자 쪽에 더 가깝다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 별로 저항도 못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권을 가져오려고 하니까 미국에서는 제가 취재해봤지만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평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한미연합훈련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미국이 막 하자고 막 압박을 해서 울며 겨자 맥주를 한 거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회고록에 나오는 예? 본인은 강한 국방력을 실현한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굉장히 강렬했어요. 그게 너무너무 강렬한 게 지금 회고록에도 나오는 그런 얘기들인 거예요. 예. 이게 단순히 어떤 반미나 민족 자주의 문제인 거냐 아니면 우리 내부적으로 뭔가 화해, 협력, 평화의 담론, 문화, 그죠? 탈군사주의 이런 쪽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후과이냐. 예? 예.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한번 성찰해야 될 부분이지 과거처럼 다시 이제 어떤 예? 민족 자주 반미 저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남백성을 풀 수 있는 해법이 있다고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좀 토론을 요하는 문제다, 시대다. 그러니까 지금 폭망해 있는데 다행히 그래도 뭐 이렇게 큰 불행한 사태는 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럴 때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좀 고민도 좀 많이 하고 뭐 술자리나 뭐 이런 어떤 공식적인 자리 이런저런 자리에서 서로 좀 과거의 것들을 좀 내려놓고 편하게 대신 좀 진솔하게 얘기를 좀 나눠가면서 뭔가 이렇게 좀 공통부문을 만들어가는 그런 좀 시간을 갖는 게 우리한테 좀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햇볕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시대적인 어떤 역할, 예? 시대적인 정합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예를 들면 1998년 DJ가 대통령이 될 때 햇볕 정책과 그 햇볕 정책의 계승 발전을 자임했던 민주당의 그 후배 세력들이 보면은 그죠? 제가 보기엔 그때 햇볕 정책조차보다도 훨씬 더 질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 말로는 계승 발전 한다 그랬지만 뭘 계승 발전시켰어요? 냉정하게 보면 이름만 판 거예요. 예? 속된 말로 하면 이름만 판 거예요. 예. 그러다가 햇볕 정책 유효기간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햇볕 정책을 끊임없이 계속 발전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이 모양까지 안 나온 거죠. 그죠? 그 노력이 없어져, 그게 결핍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촉을 통한 변화를 내건 햇볕 정책의 유효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황당한 거죠. 예. 그럼 어디서부터 뭘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지? 이게 황당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이렇게 된 김에 제로 베이스에서 하나씩 좀 따져보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인 거죠. 그러면 박수로 맞춰도 되겠죠? 네.